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주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김용현 변호인단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사 오지 못하겠고요. 뭐 경찰까지 출동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자들이 갔어야만 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석 기자는? 근데 이제 가려서 받겠다라고 그들이 발표했을 때 한국기자협회나 방송기자연합회에서는 내란범의 스피커가 될 필요가 없고 저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사람들한테 마이크를 물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언론사 전체가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침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권고를 했잖아요. 근데 그 권고를 내릴 때 한국기자협회나 방송기자연합회도 이 권고를 모든 언론사가 따를 거라고 예상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예, 다만 그런 권고를 지금 상황에서 내리는 것만으로도 유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역시나 예상대로 그 배제 대상이 아닌 언론사들은 현장에 갔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갈 수는 있다 봅니다. 갈 수는 있는데 그걸 처리하는 방식이 이제 문제인데, 가령 생중계, 인터넷 유튜브 생중계를 했거든요. 그들의 발언을. 그거는 조금 비판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가지고 그들의 발언을 기자들이 일단 듣고 필터링을 할 건 하고 질문할 거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취재한 바가 이렇다라는 식으로 전달하는 건 모르겠으나 유튜브로 아예 그냥 다 보여줬거든요. 물론 그걸 보고 워낙에 황당한 이야기들이다라고 생각할 국민들이 상당히 많겠지만, 또 뭐 아시다시피 소수긴 해도 그 주장에 설득되고 동조하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적지 않이. 그러니까 그 생중계가 올바른 방식이었나?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노재임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두 가지 선택지는 있다고 보거든요. 뭐 실제로 갈 수 있는 명단에 있는 언론사 중에서 SBS는 자발적으로 안 갔다고 하고, 또 이제 MBC도 이미 그 출입이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된 상태에서 또 참석하지 않았는데, JTBC 같은 경우는 애초에 우리는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기사를 또 별도로 썼더라고요. 보니까 기자회견을 취재를 하겠다, 어떤 논리로 내란 혐의 부인하려고 하는지 취재하고 팩트 체크하겠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랑 연관이 되는 건데,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그 목적에 맞게끔 취재해서 보도를 하면 저는 가능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제가 그 현장에서 있는 기자들이랑 또 이제 유튜브에서 생중계하는 채널들을 보니까 뭐 연합뉴스TV나 YTN 그리고 중앙일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생중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생중계라는 거는 충분히 다양한 언론의 질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과 없이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할 점이 있죠. 근데 여기서 잠깐 새길로 빠져. 저도 이제 잠깐 봤는데, 제가 그런 눈으로 봐서 그렇게 느낀 건지 아니면 현장 오디오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현장에 간 기자가 이제 보통 질문하기 전에 어디 소속의 아무개 기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발음이 뭉개진다는 느낌 혹시 안 들으셨어요? 그랬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명료하게 저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신원을 밝히는 거예요. 미디어오늘의 기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하. 그게 의도됐나 혹시? 이건 느낌이기 때문에 네. 사실이라고 단정해서는 말씀은, 저는 약간 그런 걸 좀 약간 느껴. 그래서 그 변호사가 어디라고요? 이렇게 재묻는, 네, 중간에 어딘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예, 재묻는 뭔가 좀 거기 참석한 기자들도 위에서 가라고 하니까 갔겠죠. 예. 근데 뭔가 좀 의식하고 있다라는 좀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의식해서 본인 그 소속사를 잘 명료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건 너무 나간 진단 같은데. 네. 느낌이라고만 했어요. 왠지 그 내심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뭐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뭐 특별히 느끼지는 않았는데 뭐 되게 매체가 잘 들린 곳들도 있었어요. 뭐 제가 여기서 굳이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일부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장 입구에서 한 72곳 정도 이렇게 명단을 쭉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거기 속하지 않은 매체들도 있었거든요. 질문을 한 곳 중에서. 그리고 뭐 일부 유튜버들도 들어갔고, 그러니까 사전에 뭐 신청을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그걸 뭐 어떻게 신청을 받았는지, 신청 안 받아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었는지 뭐 이런 것도 정확히 정리가 안 됐죠. 어제 그 현장에 가지 않은 언론사들도 메인 뉴스에서 방송사들이 소화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한 꼭지 정도 이렇게 소화를, 두 꼭지, 한 꼭지 뭐 이렇게 작게
김용현 측 변호인들의 입장은 이러이러한데 그것이 갖는 어떤 맹점이나 어떤 반론 같은 것들도 소개하고 이렇게 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터치를 한 것 같고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밝힌 그 배제 대상 중에 KBS가 들어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일이에요? MBC, JTBC는 그렇다 치고요. 근데 KBS랑 MBN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네.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KBS가 이른바 그 파우치 앵커라고 별칭이 있는 박장범 사장이 들어오긴 했으나 그 들어오고 나서 이제 뭐 내란 사태가 터졌고 안 봐도 뻔합니다. 지금 KBS는 한마디로 힘의 공백 상태 같은 게 이제 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박장범 체제가 관리나 장악을 못하고 있느냐 그건 전혀 아니고요. 다만 이런 정치적으로 막 요동치는 환경에서는 KBS의 그런 어떤 수뇌부 내지는 이른바 그 간부들이 뭐 눈치도 보고요. 눈치도 보고 좀 느슨하죠. 예. 좀 이렇게 장악하는 그런 태도나 그 촘촘함이 느슨해지고 그런 느슨함 속에서 밑에서 자발적으로 올라오는 보도들이 이렇게 툭툭 더 많이 튀어나오고 명태균 보도도 있던데. 명태균 보도는 특히나 창원에 있는 그 아주 유능한 기자들이 키를 잡고 있는데 지역은 또 서울만큼 또 장악력이 세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 지역에 따라 다른데 그 지역에 따라 다 현황들은 다르지만 또 창원이라는 그 지역의 특수성이 또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어떤 힘의 공백이 야금야금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KBS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좀 이건 격가지인데 엊그저께 그 본회의에서 통과됐잖아요. 통합징수안이. 네, 그러니까 지금 분리징수를 했다가 다시 통합징수하는 그 법안이 지금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단 말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 KBS가 예쁠 게 하나도 없을 텐데 대승적 차원에서 그걸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이제 통합징수로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공영방송에 바람직하다. 그래서 노사가 다 환영 입장을 밝혔어요. 지금 KBS가. 네. 그러니까 KBS는 참 묘한 상황. 이거 뭐 다음에 얘기하죠. 예, KBS 지금 상황. 알겠습니다. 예. 네. 어제 기자회견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 자 이게 이제 이 자리가 사실 전달의 자리냐 의견 제시의 자리냐 이걸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예. 칼로 무엇 잘라지 딱 잘라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좀 논의의 어떤 그 윤활유처럼 일단 그렇게 전제를 해놓고 기자협회는 언론단체에서 내란범의 어떤 일방적 주장을 증폭시키는 스피커 역할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데에는 어떤 그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선행돼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장의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판단을 했는데 제가 한번 가정적으로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게 아니라 김용현이 그때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어떤 사실 영역에 대한 것들을 밝히는 기자회견 만약에 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었어야 되느냐. 왜 그러냐면 이건 또 저들의 입장이 뭐냐와는 별도로 사실 규명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섞여 있었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섞여 있었고 의견이 더 많았죠. 예. 그런데 가령 그 사실이 옳은지 안 옳은지 모르겠으나 한덕수 부분이요. 한덕수한테 보고를 했다. 김용현이 사전 보고를 했다. 물론 한덕수 측은 사실 무근이다. 부정을 했지만 이런 게 이제 말씀하신 그 사실의 영역이죠. 물론 양자가 공방은 하지만 사실이다 아니다가. 그다음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야간 통행 금지는 포고령에서 빼라고 했다. 그런데 그 말은 오히려 지금 참 역설적으로 어제의 기자회견이 도대체 법조인들이 한 기자회견이 맞느냐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오히려 윤석열 김용현에게 도움을 준 기자회견이 과연 맞느냐. 법리적으로는. 셀프 저격 아니에요? 그러니까 셀프 저격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건 차치하고 아무튼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었고 그러하기에 점점이 사실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캐치하기 위해서라도 노지민 기자 말대로 기자들이 현장에 갈 필요성은 뭐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럴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현장에 간 기자들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일단 정리를 하자면 가서 이제 다만 좀 아이러니한 거는 현장에 가지 않은 언론사라거나 아니면은 못 들어간 언론사 같은 경우가 오히려 보도는 더 정교했다. 요 점도 짚어야죠. 네. 아, 그랬나요? 네, 실제로 그래서 어제 좀 의외였던 것은 KBS 9시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한다거나 좀 언론 자유에 대한 문제를 짚는 건 별도로 없었고 다만 이제 MBC나 뭐 SBS, JTBC 같은 경우는 좀 가장 적극적으로 팩트 체크를 한 언론사였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참석한 기자들이 얼마나 그러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궁성 질문을 했느냐.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게 일단 손을 들었을 때 선택받아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매체별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일부 매체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선거 쪽에서 좀 동조를 했던 매체들도 있었어요. 아니 부정선거 심지어 이유에 대해서. 뭐 부정선거를 해서 중국 질문을 네. 한 기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특히 제가 눈으로 확인했던 명단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사전에 뭐 소통을 하고 한 매체도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뭐 조선일보라던가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관계 확인하는 질문을 주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아주경제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단이 좀 불쾌감을 표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계엄 당일에 김 전 장관이 국회에 500명 투입했다고 하니까 윤 대통령이 1000명은 보냈어야 된다 하는 보도가 있는데 뭘 자꾸 그렇게 최소 병력만 투입했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뭘 자꾸 그렇게 말한다는 말씀은 조금 그렇다라고 하면서 또 반박을 한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획일적으로 어떤 언론사가 전반적으로 어땠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때문에 이제 돌고 돌아서 네. 녹화를 하긴 하되 생중계는 좀 지양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어제 경우에는 이상한 얘기들이 막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요. 애초에 언론사 기성 언론이 아니라 거기 현장에 간 유튜버들도 생중계를 했기 때문에 궁금한 분들이 사실 이걸 해소할 부분은 충분히 있었고요. 근데 언론사에서 생중계를 포기한다는 건 요즘같이 유튜브 기반으로 매체가 이렇게 변한 시대에 많은 걸 포기해야 되는 건데 어제는 그런 근데 걸, 포기한 게 맞아요. 포기할 네. 수도 있어야 된다. 그게 뭐 그렇게 거죠.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녹화는 해도 돼. 만약에 정말로 유의미한 어떤 폭탄 발언 같은 게 사실 영역에서 나온다 그러면 필요하죠. 네. 하나만 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 좀 다시 도식적으로 돌아가서 사실 전달의 자리냐 의견 표현의 자리냐 뭐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석동현 변호사의 그 기자회견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것도 이제 두 개가 섞여 있죠. 왜냐하면은 굳이 얘기한다면 그 사실의 영역이라는 게 특별한 사실이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 행보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그렇죠. 지금 뭐 수사받기가 힘들다. 뭐 이런 것들이라 그런 것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동향이라서 네. 보도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어찌 됐건 그게 뭐 바람직한 행보건 아니건 간에. 네. 그러니까 섞여 있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도 의견이 많이 삽입돼 있는 형태라서 그건 역시도 현장에서 질문이라든가 혹은 사후에 보도할 때 필터링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이 점을 좀 먼저 설명하고 오늘 좀 그 이야기를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에는 대전제가 하나가 깔려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서 저희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사태 이른바 내란 행위는 전 국민이 거의 생중계로 지켜보다시피 했던 내란 행위에 해당이 된다. 네. 다시 말해서 내란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 진실이 확정되지 않은 의혹의 영역에 있다면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내란이 아니라는 어떤 주장도 하나의 의견으로서 충분히 존중받아야 된다면 그 의견을 경청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언론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오늘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전제는 이것은 내란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그럼요.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되는 거다. 예. 이걸 분명히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얘기를 좀 계속 이어가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거칠게 비유하자면 거친 것도 아니에요. 강력 사건 피의자에게 얼마나 마이크를 줄 거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강력 사건이 발생한 건 완전히 우리가 다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강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피의자가 있는데 얼마나 그거를 그러니까 간단히 누가 보더라도 내란 행위인데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저기 마이크를 들이대고 생중계를 해줘야 되느냐라고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력 사건 말씀하셨는데 누가 봐도 이제 살인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한 피의자가 있다고 했을 때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그걸 따옴표에 제목 붙여가지고 내보낼 거냐 요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더 정교하게 비유하자면 네. 그러니까 살인을 부정하진 않고 지금 행위를 부정하진 않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다만 그 행위의 의미나 목적을 다르게 그렇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연쇄살인범이 잡혔는데 좀 거친 비유입니다. 그런데 뭐 그 행위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데 동기나 목적이나 이런 걸 다른 얘기를 해요. 막 그 사람이. 그럼 그거에 우리가 마이크를 얼마나 부여할 것이냐. 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좀 바꿔봅시다.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이번에는 이제 그 기자 사회를 와서 그런 주장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공조본이나 특수본에서 하고 있는 수사 내용의 단편이 지금 보도를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 좀 나온다면서요. 예.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참 이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제가 뭐 제 주장이 꼭 뭐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내란 사태가 터지고 지금 경쟁적으로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네.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찰 쪽에서 혹은 경찰 쪽에서 혹은 공수처 쪽에서 무언가 정보들이 흘러나오는 것 같고요. 수사 과정에서. 네. 그것들이 이제 날마다 연일 보도가 되고 있고 뭐 단독 타이틀도 많이 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이 과거에 우리가 비판적으로 언급하였던 그 피의 사실을 받아쓰기 하는 보도의 행태와 본질적으로 같은 게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하는 법조 기자들이 있어요. 저는 이걸 보고 당연히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데 그 논지를 제가 펴기 전에 정말 괴리가 크다. 그러니까 물론 세상이 참 저마다의 생각들로 사는 건데 네. 이게 같은 업에 있고 같은 그 기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간극이 크구나. 인식의 괴리가. 이러니까 언론계가 그토록 홍역을 겪어왔구나. 요 몇 년 사이에 이 피의 사실 그 보도와 관련해서. 네. 그리고 이거는 몇 년이 지나도 합치가 안 될 것 같다. 궁극적으로는. 이게 뭐 컨센서스가 마련되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어떤 좀 비관적인 결론에 도달했어요. 저는. 네, 네. 그래요. 예, 일단 서두 차원에서 제가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일부 기자들이 SNS에서 얘기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 뭐 기자들 사이에서 논의는 뭐든지 하는 게 좋다고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여당에서 피의사실 공표 받아쓰기 보도하지 말아라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거랑도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요. 여당에서 그런 주장도 합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제 미디어 특위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좀 언론 단체 중에서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다라고 이제 평가받는 곳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도 있는데. 뭐 피의 사실 보도하고 있는 거는 맞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건 어떤 건 괜찮은 피의 사실 보도 공표이고 어떤 건 괜찮지 않느냐. 이게 기준이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문제 제기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초점을 맞춰 본다면 뭐 사실 이게 저희가 이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논의가 좀 크게 대두됐던 것들을 돌아보면 그 대상이 누구냐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는 맞는 측면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걸 그럼 전면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가 구체화시켜갈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게 정말 공익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검찰 수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사를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을 때 견제 차원에서 이 보도가 필요한지 이런 관점에서 사안을 판단해 가면 될 일이지 뭐 이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논의가 흘러가면 사실 답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일단 이재석 기자의 견해는 어떠신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사안을 봐야죠. 사안을. 그러니까 그 해당 사건이 어떤 맥락을 갖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네. 언론의 그 피의 사실을 전하는 보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볼 거냐 말 거냐를 따져야지. 그러니까 사안별로 판단할 문제지. 네. 모든 피의 사실 받아쓰기 보도는 나쁘다. 혹은 모든 피의 사실 받아쓰기 보도는 정당하다라는 식의 논지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좀 제가 비유하자면 수학자들이 들으면 화낼까요? 수학 공식 같아요, 마치. 그러니까 뚝딱뚝딱 그냥 근해 공식처럼. 너무 기계적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자라는 것은 모름지기 현실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럼 사안을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아예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뭐 조국 의원에 대한 어떤 수사, 과거에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서 지지자들이 막 이거 검찰 수사 잘못됐다 이런 건 다 차치하고, 예, 그건 뭐 지지자들이 하는 소리라 치고. 그런 야권 정치인들을 상대로 했던 수사가 너무 검찰이 목적성을 띈 표적 수사나 먼지털이 수사가 아니냐, 과잉된 수사가 아니냐라는 비판적 문제 제기가 많았고 그런 비판적 문제 제기가 뭐 100% 다 맞지는 않더라도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수사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언론들이 피의 사실 보도를 하나하나 중계하듯이 보도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좀 봐요. 그런데 이번 사안 이 내란 사태에서의 그 피의 사실 보도에 대해서 그런 같은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느냐. 과거에 그런 사례들하고. 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압도적인 공익성이 있죠. 일단. 내란 사태라는 국민들이 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는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압도적인 공익성을 띤 보도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일련의 보도들을 바라봐야 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언론 보도들은
피의 사실을 수사기관이 흘려주는 대로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쓰는 형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진실의 퍼즐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수사기관과 언론들이 함께. 예를 들면 수사기관에서 어떤 정보가 나온다. 그럼 예를 들면 노상원의 점집을 그 해당 언론사들이 막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청취하고 또 노상원이 갔다라는 그 군산에 가가지고 그 무속인도 만나보고 뭐 이런 식으로 언론사도 지금 진실의 퍼즐을 찾아가고 있는 상태고 이 내란 사태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들도 지금 꾸역꾸역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데서 흘러나오는 어떤 정보나 보도를 과거의 그런 어떤 과잉수사나 표적수사의 어떤 피의사실 흘려주기와 동일선상에서 볼 것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의 취지는 뭐냐면 몰아가기를 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계에서 그러니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몰아가기라고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무슨 범, 너는 강력범, 너는 절도범, 너는 살인범 이라는 범죄의 낙인을 찍는 것이 이제 몰아가기다라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이 돼서 무슨 범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판단은 신중해야 되는데 피의 사실을 그렇게 조각 사실을 던져가지고 공표를 함으로써 잘못된 선입견을 주면 이게 결국은 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몰아가기가 돼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그런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론몰이도 되고. 그러니까요. 자, 이게 취지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사안이 뒤집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오늘 이야기했던 전제는 이거는 내란죄가 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오늘 얘기를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어떤 하나의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은 조각조각의 사실을 조합을 해가면서 얼개를 짜고 그래서 진실이 이거다라는 최종 결론에 도달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이미 직관적으로 진실이 드러나 버렸다는 거예요. 내란 행위라고 하는. 내란 행위라는 어떤 그러니까 진실 자체가 직관적으로 드러나 버렸고 인식이 되어 버렸고 그 내란 행위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조각 사실들을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접근 과정이 정반대라는 거예요. 요번 그러니까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피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몰아가게가 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나 김용현은 내란 사범이 아닌데 내란 사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 이걸 가설을 깔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성립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 이 이야기가. 맞는 지적이세요. 이게 성립이 안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적용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예. 그다음에 저는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좀 약간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노상원 수첩에 보면 사살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NLL에서의 어떤 북도발 유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너무 과잉 해석을 해가지고 누구를 사살하려고 했다라는 가설로 연결짓는 것은 과잉 해석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이 지적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이 단어에 주목하는 이유는 노상원 수첩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란 모의 과정에서 나왔던 정황이 있는 것이고 정황이라는 그 맥락 속에서 노상원 수첩의 단어가 돌출이 됐기 때문에 연관성을 찾는 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건 예단이다, 몰아가게다 이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살이라는 단어가 수첩에 있는데 그럼 실행이 됐는가를 지금 찾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진실규명의 하나의 과정상에 있는 보도행위로 보면 된다. 그거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법조문에 나와 있는 피의사실 공표에 지금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잘못된 행위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너무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예.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정말 이 죄를 지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외의 것들을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뭔가 사생활에 관련된 것들, 사안의 본질이랑 관련 없는 것들을 흘리면서 이 인물에 대해서 이미지를 타격하기 위해서 흘려주는 피의 사실 같은 것들이 있다면 피의 사실이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무비판적으로 받아 쓴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런 보도가 지금은 그렇게 없죠. 보이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예, 없고 유일하게 뭐 혹시 뭐 무속 관련이나 혹은 뭐 성형외과 관련 부분에서 혹시 그런 위험성이 있는 보도가 나올 여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노상원 씨가 점집을 운영했다. 그럼 노상원 씨가 점집을 운영한 게 도대체 내란 모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걸 그렇게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보도를 해야 되느냐. 저는 그 지적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건 말 그대로 사적인 영역인데. 근데 어제 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 점집을 운영한 이유가 일종의 하나의 어떤 그 접선 장소, 아지트, 예. 연락 장소 이렇게 활용된 의혹이 있다는 보도. 이러면 요거는 이제 그 성격이 달라지는 거고 네.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전직 군인이 점집을 운영했다더라.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예. 이런 경우는. 그런데 그것도 굳이 방어하자면 물론 뭐 김종배 앵커가 그런 주장에 뭐 동조한다는 차원으로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그 점집도 사실은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번 내란 사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미 불명예 제대를 한 사람인데 사실상 넘버 3예요. 지금 윤석열, 김용현 다음에 노상원입니다. 사실상. 그럼 이 넘버 3의 자리를 차지한 이 이미 불명예 제대한 전직 정보사령관이 그동안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의 이력이 이번 계엄 추진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개입됐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데 있어서 뭐 정보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거죠. 그 점집이 내란과 연결될 수 있는 접목 지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걸 아지트로 활용하기 위해서 점집을 운영했다면 그거는 보도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도 저는. 그러니까 예, 근데 또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초기나 또 왜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이냐. 혹시 이게 무슨 뭐 임금왕자와 연결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노상원의 점집과 연결해서 노상원이 그 날을 딱 정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만약에 사실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저는 그 지점까지 안 나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요? 예. 조금 설명드리자면, 네네. 그러니까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역술인인데 역술인 전반을 모독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예, 뭐 저도 전본 적이 있는데요, 뭐. 근데 그렇게 역술인이 이렇게 계엄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넘버 3 역할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계엄이 얼마나 비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추진되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풍경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같은 얘기가 다른 측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역술인이 넘버 3로 내란 세력에 가담할 수 있었느냐. 그게 지금 내란이 어떤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다. 비이성적인 면모. 비이성적인 면모. 그러면 노상원의 어떤 이 역술적인 측면이 내란 모의에 어떤 스며들어 있는 정황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노상원 씨가 군산에 그 무속인을 찾아가서 김용현에 대해서 물어보고 뭐 했다는 것은 그거는 당연히 보도를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내란과 직접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속 자체에 대해 흥미거리로 다뤘다는 게 아니라 아니죠. 아닌 거죠. 그건 당연히 내란이라고 하는 거 연결되는 하나의 조각 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좀 갈라서 볼 부분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지금 보도할 때 나온 정보들이 사실 특히나 방송 보도 같은 경우는 그 맥락이 전부 다 설명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 보도에서 어느 정도로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인가, 뭐 단순히 역술인이기 때문에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보도를 했다면 저는 뭐 거기까지는 괜찮다고 그러니까 보거든요. 그 연결고리가 그러니까 제시가 돼줘야 된다는 거죠. 네. 보도에서.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사실 이 피의 사실에 대한 보도 아니면 이제 수사 대상에 대한 보도가 정당했느냐는 보도로 입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일방적인 입장처럼 보이는 것들을 보도할 때는 거기에 대한 그런 맥락 같은 것들을 좀 더 세세하게 언론이 보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 또 반론이 필요하면 또 그것도 같이 담아줘야 되고, 이런 균형적인 보도가 이루어졌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전 가장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법조기자들이 전부는 아니고요. 왜 예전에는 피의 사실 받아쓰기 보도한 거 막 뭐라고 그래놓고 이번에는 뭐라고 당신들은 안 해? 이렇게 지금 문제제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방금 전 얘기한 대로 이제 사안별로 봐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제가 가장 좀 안타까운 거는 그런 겁니다. 과거에도 그러니까 막 그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뭐 기레기 어쩌고 하면서 피의 사실을 그 보도하는 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마치 금지해야 되는 것인 양 막 울분에 차서 표출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언론계 내에서 우리가 그동안 요 몇 년 사이에 그래도 자성적인 문제의식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흘려주는 보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론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문제제기할 때는 피의 사실에 대해서 아예 보도하지 말자라고 얘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조차도.
피의 사실을 보도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안별로 좀 보고 또 보도할 때 하더라도 그런 사안의 성격을 잘 감안해서 예를 들면은 반론을 잘 담아준다라든가 전후 맥락을 잘 소상히 얘기를 해준다라든가 혹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나 목적성을 별도로 좀 드러내준다라든가 그런 보완 장치들이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일부 법조 기자들이 얘기하는 이번에 왜 피의 사실 가지고 뭐 문제 삼지 않아? 이렇게 볼멘 소리를 내는 그 기자들을 보면 과거에도 마치 언론계에서 피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인 양 그렇게 과장되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언론사 그 기자들은 없었거든요. 반성을 하자는 측에서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네. 예. 왜 그렇게 그러니까 상대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몰아놓고 비판하면 그건 무의미한 토론이 되잖아요. 상대의 주장을 선의로 해석한 다음에 그 선의로 해석한 주장을 격파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게 좀 안타까워요. 또 한 가지 네. 상황의 특수성이 저는 이번 사안에 있었다고 보는 게 뭐냐면 보통 피의 사실 공표가 되는 건 어떤 범죄 행위가 완료가 되고 나서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거가 돼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오는 조각 정보잖아요.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이 되는 부분. 근데 이번 사안은 다시 내란 행위라는 게 완료가 됐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이 물음표를 찍고 있었던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 행위라는 게 지금 완전히 종결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범죄의 규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예방인 네. 거죠.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시시각각 기뉴하게 계속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언론의 의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이전에 범죄 수사와는 성격이 다른 측면이 또 하나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 이거를 가지고 일반화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거는 좀 너무 무리다. 그래서 인식 차이가 매우 커요. 그러니까 이게 합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일부 법조 기자들의 그런 어떤 굉장히 아주 그 타협의 여지가 없는 그 리걸 마인드와 사안별로 봐야지 어떻게 그거를 그러면 사안별로 보자는 제 말이 또 그렇게 오독될 수 있거든요. 결국에 뭐 일종의 뭐 정치 진영적인 판단을 하는 거 아니냐 혹은 뭐 그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이 다 주관적으로 다른데 사람마다 네. 그게 어떻게 일반화될 수 있는 어떤 법칙이나 혹은 우리의 규범이 될 수 있느냐 또 이렇게 반론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소가 안 돼요. 미디어 오늘이 좀 특집 기사도 좀 쓰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미디어 오늘이 너무 조각조각한 기사들만 써요. 제가 볼 때 요즘 좀 이렇게 고민거리를 좀 굵직굵직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담론.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특수본과 경찰의 공조본 사이에서 지금 뭐가 되냐면 경찰도 이 내란에 가담을 해가지고 몇 명을 지금 보냈다. 검찰 쪽에서 이게 흘러나와요. 그다음에 또 경찰 쪽에서는 검찰도 여기에 연루됐다. 그 성관이 뭐 얘기가 나와요. 자, 이거는 큰 어떤 내란죄라고 하는 거 말고 내란의 어떤 가담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소 단위에서의 피의 사실이 될 수가 있죠. 이런 점에서는 경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성립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받았었느냐 아니면 필터링을 하면서 쓰느냐의 문제로 보면 되는 거죠. 그걸 분석을 하면 돼요. 그렇죠. 지금 검경 간에 갈등과 대립과 경쟁이 있잖아요. 그 대립 경쟁 속에서 지금 나오는 정보라는 거를 감안해 달라라고 시청자들에게 함께 제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사실을 아예 그냥 차단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좀 이렇게 듣거나 보는 분들이 그 일부 법조 기자들이 누구고 무슨 주장을 했길래라고 오히려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설명이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뭐 다음에 조금 더 판을 한번 깔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런 피의 사실 보도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그 부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런 피의 사실 공표죄에 대한 그 키워드를 가지고 뭔가 우리가 여론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뭐 최근의 경우에는 뭐 이선균 배우 사망에 대한 것들도 있을 거고 좀 더 올라가면 뭐 조국 전 의원 당시 전 장관에 대한 것도 있을 텐데 이 사안을 바라볼 때 얼마나 조금 더 각을 세워서 비판을 했느냐 선택적으로 비판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 정도는 돌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마 이 내란 관련 보도는 나중에 한번 크게 뭐 학술 토론회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20초만 덧붙이면요. 네네. 저는 20초만 덧붙이면 우리가 어떤 토론을 할 때 적어도 기자 사회에서 토론을 할 때는 대중들이 쏟아내는 언어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중들이 막 쏟아내는 언어에 제가 예를 들면 요즘 흔히 얘기하는 말로 긁히면 극이라 그러잖아요, 요새. 제가 이제 말하자면 어떤 특정 언어에 토라지면
그 대중들의 주장하고 논리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겹쳐지는 언론계 내부의 기자들의 문제 제기도 마치 그거랑 동일한 것인 양 정서적으로 받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대중들이 막 쏟아내는 그 분노에 찬 언어들은 그것대로 그냥 소비하고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걸러서 받아들이고 언론계 내부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들은 그것과 결이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서로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게 너무 대중 언어와 그 우리 현업 업계 내에서의 언어를 혼동해서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토라지고 정서적으로 받고 분노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이러면 토론이 안 돼요. 토라져요? 그러니까 저까지 포함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 뭐 이런 그러니까 물론 거죠. 사람이 다 정서의 동물이긴 한데 언어를 분리해야죠. 김종배가 하는 언어와 네티즌들이 막 댓글 다는 언어를 같이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필요해요. 토론할 땐. 네, 뭐 여기까지만 그렇죠. 하죠. 네, 사적 발언과 공적 발언의 차이도 있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을 이야기는 좀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